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녀의 영혼을 위해서 절에 가서 공양을 했다. 저 의대 입대해서 복무하고 있는 친구가 나에게 말해준 슬픈 이야기다. 이전에 그는 애년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산악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그의 상관인 A씨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10여 년 전 어느 저녁, 부근의 산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상간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A씨의 부대에도 즉각 구조 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렇지만 길조차 없는 산중이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조 파악하지 못한 채 출동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 반나절가량이나 지난 다음날 아침에서였다. 그들의 필사적인 구출 작업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생존자는 거의 없었다. 사고 처리를 대충 끝내고 그가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다.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어야겠지. 그리 기분이 좋지 않은 임무를 끝낸 그는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부하들을 데리고 단골 술집으로 갔다. 오이, 마담, 오래간만이야. 어머, A씨, 오래간만이네. 자, 어서 이쪽으로 와. 그들은 각자 안쪽의 박스석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몸에 들어온 알코올과 임무 종료의 해방감으로 인해 그들이 술에 취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잠시 후 A씨는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술집의 여자아이들은 쉴 새 없이 자리를 오가며 부하들의 접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그의 곁에는 오지 않았다. 나도 이젠 아저씨인가. 여자아이들은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겠지. 조금 쓸쓸한 생각으로 그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가게의 마담을 바라보았다. A씨, 정말 귀엽네. 그와 눈이 마주친 마담은 한껏 미소를 띠며 그렇게 말했다. 귀여워. 내가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 묘한 기분이 든 그는 당황해서 왼쪽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왼쪽 옆의 테이블 위에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잔이 하나 있었다. 그날로부터 그의 주변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혼자 식당이나 찻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잔이 2개씩 앞에 놓인다. 아무리 붐비는 열차나 버스 안에서도 그의 왼쪽 옆의 자리는 어째서인지 비어있는 채 아무도 앉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어머, 귀엽네요. 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부하들에게 귀신 같은 사람이라 불리던 그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부하에게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묘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일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하는 말하기 어려운 듯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만 최근 A씨의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을 동료들이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작은 여자아이. 네. 부대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A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A씨의 등에 소름이 쫙 끼쳤다. 최근이라니. 도대체 그것은 언제부터였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모두 함께 사고 처리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A씨는 기억해냈다. 그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잔해 속에서 그가 안아 올렸던 작은 사체를 그 후 A씨는 가까운 절에가 소녀의 영혼을 극진하게 공양했다. 이후 다시는 그의 주변에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안주. 왜 불러내고 그래? 나 술 끊었다니까. 진짜 김씨는 사람이 너무 꽉 막힌 게 탈이야. 한 잔쯤 어때서 그래? 김씨. 최근 알게 된 공사장 건설업 동료. 그래, 노가다판에서 알게 된 친구다. 사람이 참 착하고 일도 잘해서 언제 한번 술이나 마시면서 친해져야겠노라 다짐한 것을 오늘 이룬 것이다. 조금 걷다 보이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간다. 어서 오십시오. 포장마차 주인치고는 꽤 젊은 남자가 반겨준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은 우리 말고는 없다. 자, 앉아. 오늘 내가 살 테니까. 안 된다니까. 왜 이러나. 이 친구 정말. 내 술 한잔 사겠다는데 그리 사양할 게 있나. 내일 일도 쉬는 날 되겠다. 친목도 다질 겸 해서 같이 마시면 좋지 않은가.
극구 부인하는 모습이 썩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그래, 잘해. 후회하지 말게. 그제야 포기한 듯 자리에 퍼갖는 모습이 기세가 포차의 술을 전부 마셔버릴 듯 했다. 그래. 오늘 그냥 주머니 신경 쓰지 말고 다 거덜내. 하하 웃으며 자리에 앉는다. 술과 안주를 시키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오나 싶더니 어느새 만석. 처음에는 이 얘기, 다음엔 가족 얘기. 김 씨는 아픈 딸이 있다고 한다. 딸이 병져 눕자 자신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흔한 이야기. 그럼 딸 안 아픈 젊은 시절엔 무슨 일을 했어? 군인이었지. 아, 군인 좋구먼. 어디? 육군, 해군. 아니, 특수부대였어. 이제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양놈들 말로 시부려진. 술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김 씨는 많이 풀린 모습이었다. 멋있구먼. 그래서 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야? 그랬지. 계속 군 안에 있었으니 바깥 사정도 모르고 무작정 나온 거지. 딸 얼굴도 보고 더 나은 돈벌이도 찾아보고 하려고. 그래, 더 나은 돈벌이는 찾았나. 처음엔 힘들었지. 군에서 10년을 넘게 있었으니 할 줄 아는 거라곤 군대 생활뿐이고. 그래도 돈벌이가 잘 되는 일이 있긴 있었어. 역시 술이 인간관계에 윤활유와 같다고 했는가. 맨 처음 본 날부터 사람 사이에 벽을 두는 것 같던 김 씨는 어느새 이런 개인적인 얘기까지 꺼내놓고 있다. 무슨 일을 했나? 사람 죽이는 일.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다. 자리는 만석. 시끄러운 순간 말한 것이라 나와 김 씨 말고는 아무도 못 들었으리라. 조금 후에 주변은 다시 시끄러워졌지만 우리 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서로 쳐다보고만 있다. 이 사람 농담도. 가볍게 웃고 한 잔 따르는데 김 씨의 눈이 반쯤 풀려있는 사이에도 강렬한 눈빛을 쏘아보냈다. 농담이 아니야.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지. 할 줄 아는 건 칼질하고 총질하는 것뿐인데 그걸로 돈 벌어먹을 게 얼마나 많았겠어. 처음엔 조폭 애들하고 관계돼서 일을 좀 하다 점점 더 커지더니 아주 큰 데까지 연이 닿더구먼. 진심이 담긴 말투였기에 나도 진정성 있게 들어주기로 했다. 처음 사람 죽일 때 죄책감이 들지는 않던가? 그래, 박 씨는 내가 어때 보여? 내가 사람 막 죽이는 나쁜 사람 같아? 아니, 김 씨는 내가 본 사람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착한 사람이지. 그래, 맞아. 나 솔직히 사람 죽이는 거 정말 무서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었지. 그렇게 해야 돈이 생기는 걸.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을 한다. 주변 사람들 하나둘이 이쪽을 흘깃거리는 게 보인다. 김 씨는 그런 시선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 한 잔 마시고 한마디 했다. 맨 처음엔 웬 여자를 죽여달라 하대. 그래서 죽여줬지. 다시 한 잔 따라 마시더니 그런데 일천금이 떨어지더라 아닌가. 사람 하나당 얼마씩 해서 몇 명을 죽였어. 이제 김 씨의 눈은 술병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다 나중에는 패싸움에도 엮이고 이 나라에 참 죽을 사람 많다는 생각도 들더구먼. 근데 그 일은 왜 그만뒀어? 그제야 시선을 술병에서 내 쪽으로 옮긴 김 씨의 눈은 완전히 풀려있다. 눈을 몇 초간 맞추더니 다시 술병으로 옮기고 죄책감은 처음 몇 번에 사라졌는데 계속 사람을 죽였어. 대자릿수는 맞추고도 남을 만큼.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버렸지. 술김이었지만 내 딸을 죽이려 한 거야. 그 얘기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팔뚝에는 닭살이 돋았다. 그날 이후로 그런 일에 손을 뗐지. 그런데 그쪽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 무슨 양복 입은 양아치 새끼들이 찾아와서 나를 잡아갔어. 그리고 대장이라는 놈 앞에 꿇어앉히고 협박하지 뭔가. 무슨 협박.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딸을 죽이겠노라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죽였지. 죽일 방법은 있어. 동기가 없을 뿐이지. 그쯤 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만 가득 찼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는 듯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그대로 뒤가 캥기는 일 없도록 날 아는 놈들은 전부 죽였지. 이제 포차 안에 사람들이 대놓고 쳐다보고 수군거린다. 여긴 좀 시끄럽구먼. 갑자기 일어선 김 씨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흠칫 놀랐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래, 나가세. 좀 어수선하네 그려. 술에 떡이 된 김 씨를 부축하고 포장마차를 나섰다.
오늘 김씨 술 사준다고 이틀치 일당 다 써버렸구먼. 하하. 미안하게 됐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렇게 달 수가 있나. 근데 말이야. 박씨, 내가 맨 처음에 사람 죽인 이야기 해줬나? 그래, 했지. 웬 여자를 죽였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 그 여자야. 그 여자를 죽이고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말도 했는가? 했지. 하지만 곧 죄책감은 없어졌다고 말이야. 아니, 그건 거짓말이야. 죄책감은 몇 명을 죽이던 죽을 만큼 나쁜 놈을 죽이던 항상 남더군.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날. 그날 나는 술집에 가서 진창떡이 되도록 술을 마셨어. 뭔가 이상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두 번째 살인에도 세 번째 살인에도 사람을 죽이고 나면 항상 끝없는 죄책감에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셨지. 박씨, 내가 왜 술을 끊은지 알아? 입이 굳어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씨는 계속 바닥을 응시한 채 말을 이어갔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술을 마시는 게 버릇이 되니까. 그 반대로 술을 마시면 사람을 죽이고 싶어지더라고. 아까 술 마실 때 안주도 같이 시켰나? 말없이 걷는다. 초조하다. 이제 안주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옆구리에 뜨거운 것이 느껴진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그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자네, 후회하지 말게. 세 번째 이야기, 문 열어줄래? 어렸을 적 일이다. 아직 많은 학교들의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교문 앞 동판으로 남아있을 당시였다. 그때 나는 몸이 그리 건강하지 못해서 매일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살아야 했다. 국민학교의 절반을 지났을 무렵 부모님은 내가 시골로 가기를 원하셨고 당시 외환위기로 힘들었기에 더더욱 그러한 마음을 단단히 굳혔더랬다. 친구들과 떨어지기 싫었지만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셨고 나 역시도 학교를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군소리 없이 시골로 내려갔다. 부모님은 매우 바쁘신지라 어린 나이임에도 나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시골에 도착할 즈음 어두침침했다. 당시 우리 시골은 아직도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골집까지 가는 몇 킬로미터나 되는 길에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아 매우 무서웠다. 더군다나 저녁 8시가 지나면 그나마 작은 버스조차 돌아다니지 않아서 시골집에 사시는 큰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아버지께 연락을 받고 8시 즈음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다행히도 제 시간에 맞춰 오셨다. 내가 큰아버지를 기다리던 곳은 미당이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이었는데 그나마 이 지역에서는 번화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다. 물론 일제강점기 혹은 한국전쟁 당시에나 만들어졌을 법한 1층짜리 시멘트 블록 건물들이 20채 정도 들어서 있고 가장 근래에 만들어진 건물은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면사무소 정도였는데 번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유리가 덜그럭거리는 나무 미닫이 문이 전면을 막고 있는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선 오래된 세트장 같았다. 이 마을도 8시가 되자 작은 구멍가게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이 꺼져 있었고 구멍가게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빛만이 내 주변으로 몰려드는 어둠을 힘겹게 밀어내고 있을 따름이었다. 한창 여름이 다가와 날벌레들이 잔뜩 주변을 어지럽혔고 나는 내 몸보다 더 큰 가방들을 들고 가만히 서 있을 때 멀리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직감적으로 그것이 큰 아버지의 차임을 안 나는 벌떡 일어나 3개나 되는 가방들을 주섬주섬 들어 올렸다. 어이쿠, 민수야 미안하다. 큰아버지가 많이 늦었지? 갑자기 개새끼 한 마리가 개장을 뚫고 붕 나가서는 백을 물어 죽여서 그거 잡느라고 좀 늦었다. 아니었으면 내가 기다릴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야. 아니요 큰아버지,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당시 아버지의 예절 교육은 매우 매서웠는데 덕분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던 나는 그늘도 어김없이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대답을 하고는 짐들을 트럭에 실었다. 짐칸에 짐을 올리려던 나는 큰아버지께서 거기 지저분하니까 그냥 차에 같이 가지고 타자 라는 말씀에 보조석에 짐을 올려놓고 나머지 하나는 껴안고 차를 출발시켰다. 시골길은 아직 비포장이었다. 덜컹덜컹 허리가 아플 정도였고 가로등 하나 없어서 드문드문 떨어진 작은 집들만이 간간히 별처럼 빛날 뿐이었다. 차 안은 시원한 편이었다. 차창은 수동식 크랭크 따위로 되어 있는 손잡이를 돌려야 열리는 매우 조잡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차들이 매우 많았다.
이른바 파워윈도라는 게 트럭이나 짐을 싣고 다니는 승합차에는 옵션처럼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나 역시도 당연하다는 듯 이를 돌려 창문을 열어야 했다. 창문을 열자 시골의 이산화탄소 한 줌 없는 시원한 공기가 땀에 들러붙은 머리카락을 날렸고 난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창밖을 마냥 바라보았다. 그즈음 멀리서 마치 오징어접이 베러도 되는 양 밝게 빛나는 빗무리가 보였는데 딸랑딸랑하는 종소리도 들리고 사람들도 많아 보였다. 아마도 상여인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무렵 나 역시도 한번 봤기 때문에 어색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할머니 돌아가실 적에는 분명 낮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밤에 상여를 이고 가다니 거기에 상여를 이끄는 사람의 어이야하는 노랫가락도 들리지 않아 매우 이상했다. 마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모두 저승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난 무서운 마음이 들어 슬금슬금 차창을 닫았는데 그 모습을 보신 큰아버지가 내게 넌지시 말을 거셨다. 하지만 비포장도로와 트럭의 소음이 큰아버지의 목소리를 잡아먹어 버렸고 난 그저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즈음 큰아버지는 차를 갓길에 세워 상여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 주셨다. 상여 주변에는 그리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상여 자체도 그리 크지 않고 솔직히 말하자면 상여 특유의 화려함도 없었다. 그즈음 상여 옆을 아무 말 없이 걷던 늙은 할아버지가 보였다. 그 할아버지에게 큰아버지가 다가가 뭐라 얘기하시는 것 같더니 두 분은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내 쪽으로 걸어오셨다. 그때 상여 행렬에서 떨어져 천천히 걸어오시던 할아버지는 차 안에서 상여를 구경하던 나를 보시더니 버럭 화를 내시며 뛰어왔다. 아이고, 최서방. 아니 지금 아들 상여가 지나가는구먼. 어째 제가 이걸 보는 거야. 어서 몰려 애 덮어. 할아버지는 후다닥 뛰어오시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삼배저고리를 들어 차 문을 열자마자 내 위에 덮었는데 당황스러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큰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저씨, 애 놀라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보게. 왜 애가 죽으면 상여를 밤에 끌고 가는지는 아는가? 그리고 애들 죽으면 주변의 다른 애들은 접근도 못하게 하는지. 왜냐하면 애기 귀신이지 또래 애들을 잡아갈라 한단 말여. 알겠나? 그럼 미신해. 이 사람, 어른이 말하는 거에는 경험이 있으니 그러는 거야. 지금 뭐 하는가? 어서 애 숨기지 않고. 어허. 아저씨. 아저씨 손녀가 죽은 건데 왜 그럽니까? 애 놀랍니다. 큰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와 잠시 실랑이를 하시고는 상여가 지나가자마자 차를 몰아 다시 길을 달렸다. 워낙 풍치도 좋고 젊은 시절 동네 장사로 불리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마치 황소처럼 콧김을 뿜으시며 손녀가 죽으니까 노인네가 정신을 놔버린 거야. 정신을 놨네.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다. 그때 길가에 한 아이가 멍하니 차 앞에 서서 차가 오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기포 정도로여서 늦게 발견해도 차를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큰아버지는 아이를 보지 못했는지 여전히 달리고 계셨고 아이도 피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큰아버지, 앞에 애가. 응? 뭐야? 큰아버지는 내 말에 깜짝 놀라며 차를 세웠는데 그래도 달리던 속력이 있기는 했던 모양인지 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나와 큰아버지는 앞으로 잔뜩 몸이 쏠렸다. 거기에 나는 몸이 가벼워 그런지 차창에 머리를 들이받을 정도였는데 피가 날 정도로 받은 것은 아니나 혹 정도는 나올 법한 느낌이었다. 애가 있었어? 네. 아, 아이는 어떻게? 먼지 자욱한 땅 위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며 창 앞을 바라보자. 창 앞에는 아까 서 있던 여자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진짜 뭘 보긴 한 거니? 네, 분명 있었는데. 흘깃 본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아까 할아버지 말 듣고 내가 좀 놀란 모양이다. 그다지 놀라지 않았었음에도 큰아버지는 대충 내 말을 얼버무리고 다시 시골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가는 동안 나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최대한 차 밖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왠지 자꾸만 그 할아버지의 말이 귀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아이가 날 데리러 온다고? 친구 데리러 온다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이윽고 차가 마을의 가장 위쪽에 자리한 집에 도착했다.
시골집에는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는지 불이 전부 꺼져 있었는데 큰아버지께 여쭤보자 형들은 모두 밖으로 놀러 나갔고 큰어머니는 친가 쪽에 볼 일이 있으시다며 나가신 상황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큰아버지 혼자만 계셨는데 집에 오시자마자 게장을 수리하셔야 한다며 날 내려놓고는 바로 산 중턱에 위치한 게 사육장으로 가버리셨다. 분위기도 이상하고 무서운데 가전제품이라고는 텔레비전이 전부인 시골집에 혼자 앉아있자 아까의 두려움이 천천히 그 범위를 확장해 가며 머릿속에 잔뜩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켰다. 이에 나는 공포를 잊기 위해서라도 텔레비전이라도 켜볼까 했는데 TV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심드렁하게 앉아 창호지가 발라진 오래된 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래도 무섭다 싶어 문을 닫았다.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두기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잠이 들어버렸던 것 같다. 다음 날이 되자 전날의 공포를 씻은 듯 사라졌다. 오랜만에 시골이다. 즐겁게 놀자는 생각에 형들이 과거에 가지고 놀던 비비탄 총이라든가 조악한 솜씨로 만든 석궁 따위를 들고 산으로 둘러 뛰어다녔다. 혹시 새라도 한 마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토끼라도 한 마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러다 심심하여 길을 걸어 미당까지 가보기로 했다.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적 형들 따라서 폭죽을 사러 많이 돌아다녔었다. 어둡긴 하지만 달빛이 내리면 의외로 밝았기 때문에 어디 발을 헛디뎌 구를 일도 없었다. 거기에 아직 해가 질 시간도 많이 남아 있었기에 후다닥 시골 내려오며 부모님께 몇 장 받은 지폐를 들고 미당으로 걸어갔다. 날씨가 덥기는 했지만 못 걸을 것도 아니었다. 차를 타면 10몇 분 걸릴 거리이지만 걸어서는 한참이다. 더군다나 아직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나이에 짧은 걸음으로는 한나절이다. 그렇지만 발걸음도 가볍게 미당까지 걸어갔다. 얼마나 걸어갔을까? 길바닥 한가운데에 마치 피라도 흐른 것처럼 붉게 파헤쳐진 자국이 보였다. 본래 같으면 더욱 붉어 보였어야 할 터지만 햇빛에 말라 점점 그 붉은기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해가 정오를 가리키면 순식간에 말라버릴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난 별 고민 없이 그 위를 지나쳐 미당으로 걸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당에 도착하여 폭죽 몇 개와 비비탄 총 몇 개를 구입했다. 과거 어린아이 하나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가 실명하는 사건이 있어 모형 총기들이 대거 압수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동네는 그런 여파를 전혀 받지 않았는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모형 총기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 좀 싸다 싶은 장난감 총 하나와 비비탄을 구입해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형들이 돌아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슬슬 해가 질 것 같은 모습이다. 집에 늦게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큰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렇게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흙길과 그 옆에 길게 흐르는 작은 하천의 모습이 정겹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없었고 간간히 노인 몇 명이 돌아다니며 내게 네 집 자식인가 하면서 말을 붙여올 뿐이었다. 언제 그렇게 늦어버렸는지 아직 길을 반도 걷지 않았는데 이미 세상이 군청색으로 물들어가고 푸르른 산도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길이 무섭다기보다는 큰아버지가 걱정하실 생각에 발걸음을 더 빨리 했다. 더더욱이 손에 들린 비비탄 총과 탄창 가득한 비비탄을 생각하니 뭔가 좀 든든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갑자기 익히 들었던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최서방네. 예. 이놈이야.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돌아다녀. 이놈 이리 와. 서슬퍼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그러자 아까 그 바닥에 붉은 흙이 말라가던 자리 부근에 저번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삼배옷을 입고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치고 있었다. 다행히 길이 좀 넓었던지라 난 그 할아버지가 오라는 소리에 순응하기보다는 할아버지를 피해 집으로 가는 편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큰아버지가 저번에 노인네가 미쳤다는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하여 제대로 날 막아서기 어려운 노인의 옆을 빠르게 지나쳐 집으로 달렸다. 할아버지는 이내 뭐라 꽥꽥 소리를 치며 날 잡으려 했지만 난 어린아이 특유의 직이 섞인 우월감을 느끼며 할아버지를 따돌릴 수 있었다. 금세 노인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고 해가 완전히 저물 즈음 멀리 시골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휴어.
집에 다 왔네. 저기 사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 섬뜩하게 뒷목을 간지리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려 할 즈음 갑자기 이미 따돌렸을 것이라 생각했던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말어. 그냥 집으로 걸어가. 난 뻣뻣해진 목을 억지로 다시 돌려놓으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방금 들린 여자아이의 목소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나 둘 다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살았어? 그게 내가 침을 삼키며 나도 모르게 대답하려 하자 다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놈아, 대답도 하지 말어. 그녀는 없는 년이여. 그러니까 똑바로 집으로만 걸어가. 할아버지는 참 이상하다니까. 그렇지 않니? 난 미란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전부 무시하기로 하고는 앞만 보고 걸었다. 아니 어느새 달리고 있었다. 허파가 터질 듯 아파오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잡다한 장난감들이 길바닥에 부러지고 어깨에 걸고 있던 비비탄 총이 온몸을 때려댔지만 그래도 미친 듯 달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 중얼거렸다. 너 진짜 나하고 말 한마디 안 할 거야? 여전히 입은 앙 다물고 결국 집에 도달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린다. 창호지를 바른 문은 쉽게 잘 닫히지 않아서 문고리를 잡고 강하게 당겨야 제대로 닫혔다. 문을 닫고 방구석에 앉아 그나마 내 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비비탄 총을 들어 앞을 겨눴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밖에서 문을 콩콩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파리 따위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다가 어느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안녕. 난 미란이라고 해. 우리 같이 놀자. 문 좀 열어줄래? 난 여전히 입을 꽉 다물고 그저 창호지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끊임없이 날 불렀다. 목소리는 점차 빨라지더니 이내 기계음처럼 빠르게 내 귀를 혹은 내 머릿속을 마구 흐트러뜨리듯 울렸다. 문 좀 열어. 어서. 여전히 난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주변 창문이나 집 기류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화장실도 가고 싶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어서 열어. 열라고.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아까의 어린아이 같던 목소리가 아닌 성인 여자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젠장 꺼져. 꺼지란 말이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자 집 전체를 흔들던 진동과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더니 온화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큰일 날 뻔했구먼. 얘 무서웠지? 이제 나와도 괜찮다. 아까 그 할아버지인 듯 싶었다. 문을 열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보았지만 여전히 내 다리는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얘야, 너 안에 있니? 네.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내 대답에 노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팔을 쓰면 되지 않니? 예. 이 사람도 뭔가 이치에 어긋난 것 같은 말을 한다. 나가지 않기로 했다. 솔직히 뭔가를 곰곰이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냥 뭔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고 나가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번에는 계속 내게 말을 거는 노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벽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뭔가 내 반대편 구석에 나처럼 쪼그리고 앉아있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에서 뭔가 까드득 까드득 씹어먹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신경을 자극했다. 그 작은 형체는 손톱을 씹는 것인지 뭔가를 씹는 것인지 계속 까드득 소리를 내다가 이내 내 쪽을 눈을 치켜들며 바라보았다. 새카만 어둠 속에서 그것의 푸르스름한 눈이 날 바라보았다. 이놈아, 어서 나와. 빨리. 노인의 목소리가 고우하게 울린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여도 이제는 나갈 수가 없었다. 그것의 위치가 나보다 문에 더 가까워 그쪽으로 갈 수가 없었다. 아까 대답했지? 너 어디야? 그 형체가 다시 말을 걸었다. 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녀석은 사실 내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제발 나가줘. 녀석의 말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중얼거린 목소리. 이에 그 형체는 몸을 천천히 마치 오래된 마리오네트처럼 삐걱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하지만 이내 마치 무슨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딱 멈추고는 다시 말을 걸었다.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어디야?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이 녀석은 내 대답이 없으면 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밖에서 또다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녀석 말에 대답하지 말고 어서 밖으로 나와. 녀석은 날 찾을 수 없다. 대답하지 않으면 내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인가.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며 몸을 짓누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생긴 용기인지 모르지만 몸을 천천히 움직여 바닥을 천천히 기었다. 내 말에 대답해. 너 미란이랑 얘기 안 겨? 네. 그래. 그냥 말에 대답만 안 하면 너를 못 찾을 거야. 걱정 말고 빨리 나와. 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따라 여전히 이상한 각도로 목을 꺾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녀석의 주위를 깅돌아 방 밖으로 기어나갔다. 내가 방 밖으로 기어나가자 그 이상한 형체도 내 뒤를 따라 걸어 나왔다. 난 깜짝 놀라 후다닥 마루를 구르듯 뛰어 마당으로 나왔는데 금세라도 쓰러질 것처럼 괴상하게 걷는 녀석은 여전히 아까 나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내 옆에 섰다. 이놈아 어디여? 어디 있는겨? 빨리 이 짝으로 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삼배를 입은 노인이 내 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가 노인의 말에 대답하자 노인은 그제야 내 위치를 알았다는 듯 삐걱거리는 움직임으로 내 곁으로 다가왔다. 벌써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날 더 이상 압박감을 참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린 나는 큰아버지에게 들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귀신들을 보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큰아버지는 용한 점쟁이에게 부적을 하나 써서 목걸이처럼 만들어 내게 주시고는 난 대천에 위치한 둘째 큰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았다. 어렸을 적에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포일이라 생각하지만 너무 실감나서 아직도 가끔 그 악몽을 꾸곤 했다. 오늘도 그 꿈을 꿔 기억나서 적어본다. 그나저나 부적 어디 갔지? 몸에서 떨어뜨리면 아무래도 불안하다. 샤워를 하고 아까 어디에 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나 샤워하는 동안 여자친구가 들어왔었나. 이 녀석 내 부적을 마음에 들어 해서 계속 달라고 보채곤 한다. 때문에 간혹 내가 몸에서 부적을 떨어뜨려 놓으면 자기가 목에 걸고 있기도 했다. 오빠 어디야? 역시 이 녀석이 범인인 모양이다. 어디긴 이 좁은 원룸에 내가 어디 있겠냐? 컴퓨터 앞에 있지. 나의 대답에 녀석이 살며시 다가와 내 귀에 대고 조용히 읊조린다. 오랜만이야. 네 번째 이야기, 동명이인.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고 볼만한 구경이 없다고들 한다. 구태와 싸움 개념부터가 다르기 망정이지만 이젠 급으라고 여길 필요성조차 느끼기 힘든 40명가량의 개새끼들은 모두 제오와 제오를 번갈아 쳐다보며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다. 그 눈가를 보고 있자니 울분이 터져 욕이 나올 뻔했지만 지금 욕을 했다간 내 눈앞에 제오에게 더 맞을 게 분명하니 금방 추슬렀다. 내 이름은 인재우. 왕따다. 나를 구타하는 이 녀석의 이름도 인재우. 내가 맞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냥 이 새끼와 이름이 몸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같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딩동댕동. 나름 역사 있는 학교라 그런지 스크래치 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징그러운 종소리가 퍼져나왔다. 매일 처맞기만 하는 왕따의 공부까지 못한다면 나는 아마 학교를 일찍이 포기했겠지. 나름 공부는 꽤 잘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제오는 공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고 남다른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어서 선생에게 들키지 않고 나를 구타할 수 있었다. 근데 몇 주 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성은 흔하지 않더라도 제오라는 이름은 흔하다. 18년 동안 나 말고 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봤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혐오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그저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면 제오라는 이름이 싫은 것이겠지.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녀석이 오지 않을 것이다. 어제 하루 종일 녀석의 생각을 하고 있자니 울분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던 게 아닌가. 녀석은 날 먼지만큼도 못할 존재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이 한번 화나면 그 끝을 알 수가 없게 되거든. 나는 몇 주 전 저 생각이 들자마자 녀석을 미행했다. 언제 귀가하는지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매우 치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15cm짜리 부엌칼을 준비했다. 7월 31일 어젯밤 녀석을 죽였다. 칼로 사람을 쑤시는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이러다간 정말 내가 사이코패스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재빨리 다음 계획으로 옮겼다. 내 목을 칼로 그었다. 역시 아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신경이 끊어질 때까지 긁었다. 칼을 녀석의 손에 쥐어주고 2명의 제오는 같이 눈을 감았다. 아이들은 수군대었다. 제오가 제오를 죽였다. 역시 나는 똑똑하니까. 아님 저 방관의 눈을 가진 새끼들이 멍청한 건가? 나는 제오를 죽였지만 제오는 나를 죽였다. 우리 둘은 이름도 같지만 끝도 같은 거야. 나는 제오라는 이름을 혐오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생에는 제오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야지. 5번째 이야기. 출국.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고지만 한 번 더 짚어보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 이 사고 이후로 일본 국민들은 무능력한 민주당을 버리고 자민당을 선출했다. 진보에서 보수로 3년 만에 정권 교체였다. 하지만 문제는 정권 교체가 아닌 방사선 누출의 위험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바빴고 나서서 수돗물을 마시고 후쿠시마 농작물을 직접 먹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다. 아 그런데 농작물 전도사는 3개월 만에 죽었다나. 게다가 후쿠시마 곳곳에서 나오는 돌연변이 동물, 식물도 세계의 관심을 한눈에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은 2013년. 나는 일본 유학생이다. 왜 하필 방사능 터진 가운데 일본으로 유학을 왔느냐고. 미안하지만 내가 유학 온 건 2010년이다. 물론 나도 사고가 터지자마자 나라를 뜨고 싶었다. 네, 안전이 가장 걱정되는 건 나였으니까. 하지만 무슨 안일한 태도인지 최소한 일본 내지 식품만 먹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3년째 거주 중이다. 그래도 내 생활은 꽤 안전한 편이었다. 쌀은 한국에서 부모님께 받아 먹었고 물도 전부 수입산으로 마셨다. 내가 밥상은 고기며 해산물이며 할 거 없이 전부 국산 아니면 수입산으로 차렸다. 채소는 못 먹을 수도 없고 좋아해서 딱 관서 지방 기준으로 우측은 보지도 않고 좌측 기준으로 항상 기준을 두고 사 먹었다. 그리고 방사능 관련 정보는 꼬박꼬박 챙겨보며 안전에 유의하고 있다. 그런 어느 날 아무리 내 식단이며 생활이 안전한 편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다. 내 몸의 피폭량은 얼마나 될까? 혹시라도 내 몸도 이미 안전치를 넘어서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고가 났던 날부터 쭉 생각해왔던 것을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바로 내부 피폭치 검사. 막상 하려고 보니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니,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전국에 단 한 곳이란다. 뭔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지만 평소에도 안전을 중시하는 친구들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갔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도착한 곳은 원자력 병원. 일본 내에서 피폭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곳. 그렇게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예약은 이미 해 둔 터라 기다리거나 하는 시간은 짧았다. 그런데 검사만 예약했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선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어리둥절했다. 왜 검사를 받는데 강의를 들어야 하지? 건강검진 받을 때 병에 대해 강의를 하지는 않잖아. 조금 이상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냥 듣고 빨리 검사 받자. 어차피 검사를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우리는 강의를 듣기로 했다. 강의를 듣는 인원은 10명 남짓. 의사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의 내용은 현재 일본 내의 방사능 피폭치, 안전성 따위의 것들이었고 당연하겠지만 현재 방사능 사태는 과장된 것이 많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벌써 2년이 넘게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상이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우리도 분명 그럴 테니 검사는 꼭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들 걱정하는 음식 오염으로 인한 내부 피폭은 그 수치로는 얼마 영향을 줄 수도 없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10명 중 넷은 강의만 듣고 그대로 돌아갔다. 나 또한 강의를 듣는 순간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왕 온 거 검사는 받고 가기로 하고 친구들과 나는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셋 모두 이상 없음이었고 각자 개인 면담 시간이 조금 주어졌다. 나는 평소에 장난을 조금 치곤 하는데 장난의 내용인 즉슨 내가 한국인이라 일본어를 잘 못한다는 설정으로 상황극을 벌이는 것이다. 내 친구들은 내가 한국말을 할 때면 그 장단에 맞춰주곤 했고 병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 친구는 유학생인가? 강의를 한 의사가 물었다. 네, 아직 일본어가 서툴러요. 내 친구가 대신 대답했다. 나는 검사 받느라 코트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입고 온 것이 생각나.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코트를 챙겨 다시 나갔다. 검사실을 나갔는데 의사 둘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몇 명이 검사 받았지? 예, 6명. 아, 저 친구가 아까 그 한국 유학생이구만. 어디 보자. 왜 그래? 저 친구는 정말로 안전치인데 온 지 얼마 안 되어 그런가? 나는 다음 주에 출국하기로 했다.